국가자본주의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제가 보기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자본주의는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이 시장경제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만들어낸 국가 조직의 연장이라고 보는 게 훨씬 맞거든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그다음에 자본시장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좀 갖고 싶은 분들은 요 홍기빈의 어나더 경제학과 네. 네이버에서 치셔가지고 6월 말에 개강을 할 예정이니까 이 호시탐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 최고의 사실은 초기 그 산업화 단계는 대부분 다 국가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가 정책을 설정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그 성장할 때까지 국가의 주도하에 이제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뭐 민간 자유를 맡긴다거나 이런 식인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국가주의로 꽉 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가주의가 아주 저성장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일정 수준의 성장 수준까지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예. 어느 정도 성장 이상부터는 민간의 자율성을 이렇게 발휘시키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초고도 사회로 가는 것은 예.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는 그 부가가치를 발휘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중국 보니까 이게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전기 신재생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뭘로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그 국가하고 이른바 시장이라고 하는 거,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통념을 갖다가 조금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통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발전 초기에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른바 유치산업의 그 양성이라든가 뭐 보호관세도 필요하고 등등인데 어느 정도 그 경제 성장이 궤도에 오르면은 시장의 자율성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이거는 어떤 그 식의 생각이냐면은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단선적이죠. 처음에는 시장이 약하고 국가가 세다가 점점 시장이 더 효율적이라서 국가를 대체한다 이런 건데 자본주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 네. 순환적이에요. 예. 시장이 기업이 뭔가를 하는 것 싶다가 국가가 다 채가버리기도 하고, 국가가 뭘 하다가 그걸 다 기업이 채가기도 하고, 예. 이게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는 국면인 거지,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이행한다, 이런 큰 틀의 어떤 뭐가 더 효율적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제가 하나 이제 권하고 싶은 적이 있는데, 네. 영국 동인도 회사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 역사를 볼 게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예. 1600년, 1601년에 만들어진 회사들이에요, 둘 다. 네. 그런데 이 회사들이 만들어질 때 상황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 국가무역이나 식민지 개척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국가가 이걸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게 골치가 아프고 그러니까 네. 너희들 해라 그래가지고서 기업한테 외주를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고 나선 투자자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그 대신 국가가 여러 가지 특권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특혜라든가 이런 그 배려, 장려, 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약속해 주시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식민지의 개척이라든가 원거리 무역 같은 굉장히 그 리스크가 큰 이런 사업들을 국가가 먼저 하기 힘드니까 기업들이 떠맡아 버려요. 그럼 국가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서 기업 알아서 해라 이러느냐? 그게 아니고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에 있는 모든 왕이나 귀족들이 다 거기 투자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은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도 그렇고 영국 동인도에서도 그렇고 조직은 국가하고 동인도 회사가 따로 있는데 구성 인물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은 이건 국가의 틀로 하는 게 유리하겠느냐, 기업의 틀로 하는 게 유리하겠느냐 이걸 봐가지고 양면 전술을 썼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예.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 게 19세기 중반까지도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지배했어요. 네. 그럼 동인도 회사는 기업이니까 국가가 아니냐?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고. 네. 결국은 지금 이 자본주의에서 그 큰 힘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든가 이 자본 계층이 이걸 국가의 이니셔티브나 국가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겠느냐 아니면 시장이나 기업의 자율성을 하는 게 유리하겠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아주 탄력적으로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초기에는 국가가 저거 했지만은 나중에는 시장으로 가는 역사적 경향이 있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트, 그러니까 신화에 가까워요. 네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는 국가가 공산당과 국가가 한 번도 경제 조직, 이 자본주의 조직의 그 이니셔티브를 놓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도 중국 형태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죠. 오히려 차라리 국가가 등장하면서 그렇습니다. 기업보다 국가의 힘이 세질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무슨 중국처럼 공산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미국 국가는 다르니까. 네. 그런데 이 국가 자본주의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제가 보기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20세기 역사에도 있었고 따지고 보면은 그 전에 17세기, 18세기도 다 네. 있었는데 자꾸 이제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 국가 자본주의는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네. 이 시장 경제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만들어낸 국가 조직의 연장이라고 보는 게 훨씬 맞거든요. 시장도 국가가 만든 것이다.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네. 18세기 정도 해가지고 중상주의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경제지. 네. 그 중상주의 국가 이전에는 시장 경제라는 게 전제였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국가하고 기업의 이니셔티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이렇게 탄력적인 거다. 그러니까 시장은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다. 예,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놔두면은 생겨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게 동네 장터, 마을 장터 같은 거 생겨나고요. 네. 원거리 무역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건 아주 태고적부터 있었는데 네. 오늘날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마을 장터랑 원거리 무역이랑 완전히 하나로 결합돼서 일국 내에 존재하는 이제 그 전국식 내셔널 마켓이라고 그러거든요. 전국식. 요거는 18세기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게 역사가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죠. 하기야 그냥 자연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예. 힘 있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했을 것 같습니다. 아우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주관되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동남아 국가들 중에 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 보면 예. 몇몇 가문의 세력이 국가의 예. 세력과 예. 마찬가지인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회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원래 경제사학의 그 대가인데 이 사람 얘기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 국가가 시장인 자본주의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부르주아들하고 어떤 약속을 맺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권력을 어떻게 이양해 주는가 부르주아들한테 네. 이게 핵심적인 관건이다라고 하는 게 베버가 끊임없이 했던 얘기예요. 네. 그럼 결국은 어떤 국가가 발전한다라는 건 네. 시장이 발전하거나 국가의 어떤 관료 체제가 발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의 효율성을 어디서 최적의 자리 위치에 있는지를 잘 구분해서 배치를 해주는 예.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를테면 다시 한번 동인도 회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동인도 회사가 했었던 중요한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거 좀 충격일 텐데 해적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프라이비티어라고 그러는데 그 16세기, 17세기까지는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상선만 이른바 합법적으로 대서양 무역이나 이걸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상인들, 영국 귀족들, 그다음에 프랑스 보면은 화가 나잖아요. 자기들 손가락 물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 저거 좀 털어와라 싶은데 이걸 해군을 해가지고 부르면은 이건 전쟁 날 일이고 그러니까 네. 국가에서 해적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엘리자베스 여왕도 투자하고 망창 투자해가지고 아주 빵빵하게 한 20척 이렇게 막 빵빵하게 그 해적단을 조직해서 보내거든요. 예. 이거를 그러면 국가가 할 거냐, 기업이 할 거냐. 여기서 국가 기업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거는 국가고 이거는 기업이야. 이런 관계성은 없어요. 네. 뭐가 제일 효과적이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이 책 얘기를 하면은 요 책 제목이 영어로 요 기업을 영어로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라고 하거든요. 네네.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말은 요새 보통 이제 사업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그렇죠. 엔터프라이즈의 어원적인 의미는요, 모험 사업이에요. 엔터프라이즈를 이건 라틴어고 영어로 번역하면 언더테이크거든요. 네. 언더테이크라고 하는 게 장의사 같은 거 있죠. 남들이 하기 싫고 위험한 일, 그 일을 떠맡는 걸 언더테이크라고 하는데 원래 기업의 본질은 리스크가 아주 크고 위험한 일들 있잖아요. 네. 모험 사업을 하는 게 기업의 본질이다. 네. 동인도 회사를 보면 그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맡을 적에 기업의 형태로 맡는 게 더 탄력적이고 유리하겠느냐. 네.
아니면 국가가 그걸 맞는 게 리스크를 네. 관리하는 데 효율적이냐. 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역할 분담이 쫙쫙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기업과 국가를 한 몸으로 바라보면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한국의 배분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그렇죠. 예.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의 그 어떤 의료보험 제도는 잘 섞였고, 예를 들어 그 교통 시스템은 공적인 부분에서 맡아가지고 적자를 감내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이나 이런 쪽은 기업한테 맡겨서 기업들이 이제 치고 나가는 경향이 많고,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배분이 한국이 잘 돼서 되게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잘한 나라죠. 네.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제도적 틀에 갇혀갖고 옴싹달싹 못하고서 뭐 이걸 못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70년 동안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제도를 활용을 해서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분산을 시키고 사회가 감당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왔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국가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헤게모니가 뭐 어디가 딱 그 시간성에 의해서 국가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이론은 허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게 있는데 주식회사라는 게 영어로 코퍼레이션이잖아요. 코퍼레이션이라는 건 원래 법인체를 말하죠. 법인체 코퍼레이션이 기업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16세기, 17세기까지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가령 어떤 한 사람 개인 회사라든가 아주 넓게 봐줘서 뭐 합자 회사 그러니까 몇 명이 한 대여섯 명이 합자 회사 만들 것까지는 봐줍시다. 그런데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무작위에 그야말로 너무너무 많은 주주들이 그리고 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여기 아주 골치 아픈 점이 두 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거를 자본시장에 마음대로 팔 수가 있죠. 원래 파트너십에서는 그게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바꾸려면 난리가 나고 이러는데 그냥 시장에 가서 팔아버리면 돼요. 엄청난 특권이죠. 두 번째 또 특권이 뭐냐면 유한 책임입니다. 주주들은 자기들이 납입한 자본 말고는 그건 한 푼도 기업이 망한다 그래도 더 이상 아무런 책임도 안 지잖아요. 그렇죠. 이 유한 책임하고 지분의 무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초까지도 법학자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왜 이런 거를 허용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부도 내고 도망갔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야 되는데 부도 내더라도 우리 자본금 다 날렸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유한 책임이다. 그럼 끝나잖아요. 이 두 가지 자체가 그 16세기, 17세기에 네덜란드하고 영국에서 발명한 엄청난 특권이에요. 국가 특권입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지금 큰 위험한 사업, 뭐 해적지대, 뭐 식민지에 이런 건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리스크를 이 엄청난 자본 투자의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조직 형태가 적절하지 않다 싶으니까 귀족들하고 투자자들하고 쭉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의 제도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베블린 얘기대로 이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의 이 기업이라고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본질이 리스크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 적에 어떻게 리스크와 수익의 그 법적 구조를 만들 것이냐 이거에 있어서 벌어졌던 중요한 혁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자본주의가 뭐 AI가 나오고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전혀 예측하지 못할 종류의 리스크들이 등장을 할 텐데 여기에서 뭐 이거는 기업이나 자본시장이 무조건 해야 된다 또는 이런 건 무조건 국가가 해야 된다. 그렇게 무슨 정해져 있는 그런 게 뭐 말이 되나요? 뭐가 효율적이다라고 싶으면은 그건 그게 맞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필이면 지금 뭐 대통령 선거 지금 오늘부터 뭐 진행이 되고 이러는데 AI에 국가가 대규모로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논쟁이 있잖아요.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AI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전력 인프라를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마치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여겨지는 거니까 AI 뒷단에 있는 국가 그 자원 배분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지금 그 질문만 하게 되면 놓치게 되는 게 설령 국가가 한다 하더라도
어떤 제도의 틀을 빌어서 어떤 형태로 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있어갖고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논의하는 게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겠죠. 네. 예. 지금 AI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는 가지고 있는 총 자본과 자원을 네. 어떻게 배치를 잘하고 그 배치에서 어떤 그 순환적 효율성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최고의 효율을 뽑을 수 있도록 배치를 잘한 국가 조직이 강한 국가 조직이 되는 건데, 예. 어떤 측면에 보면 지금의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걸 가지고 정확하게 뭐 말판 놓듯이 제대로 놓은 게 아니라 땅속에서 다 뽑아 제껴가지고 예. 많이 뽑아 제껴가지고 즉 자원을 수탈했다고 예.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면 예.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환경과 그 지구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온 건데, 예.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과연 효율적인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AI 하면 수백 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예. 근데 만약에 나중에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AI가 갑자기 그렇게 많은 전력을 꼭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예. 지금 원전을 못 져서 난리인데, 원전을 만 수백 기가를 졌는데 나중에 소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지?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문명 중에 꼭 필요한 문명도 있지만 쓸데없는 문명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는 그 쓸데없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연에서부터 예. 자원을 훔쳐와서 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쯤에서 우리가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 옛날 도넛경제학에서도 얘기를 예. 우리가 했습니다만, 예. 지금 AI는 도넛의 내부 영역은 절대 아닌 거죠. 예. 외부 영역의 확장인데 예. 어디까지 가는 게 적당하고 옳은 것인가. 예. 지금 문제를 그러니까 윤리적인 형태로 지금 던지셨어요, 질문을. 그러니까 네. 뭐가 옳은 것이냐, 네.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네. 근데 저는 어떤 편이냐면은 그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게 맞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두자라고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 자본주의가 그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감합니다. 예. 오히려 저는 이게 윤리적으로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성장의 한계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죠. 그건 뭐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뭐 거두절미하고, 그 연구는 윤리적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고요. 1970년대까지, 그러니까 19세기부터 1970년대까지에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구해서 인구하고 자본 축적하고 경제 성장하고 오염하고 한 7, 8개 정도 되는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변하냐를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네. 그래서 21세기 끝, 즉 2100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 나갈 거냐를 본 건데, 21세기 지금처럼 살면은 21세기 중반쯤에 성장이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능하지 않다, 더 이상 자연을 내서 이걸 수취하는 거, 뽑아내는 일을 그만하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그 셰일가스 뽑고 뭐 또 난리를 치겠죠. 그렇겠죠. 근데 언제 그만두게 되냐면은 이걸 하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 비용 때문에 그냥 놔뒀을 적에 자본 축적이라든가 경제 성장 같은 것들이 그 비용 때문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비용 구조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네네. 쉽게 얘기하면 기업으로 따지면은 비용이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ROE라든가 이익률이 떨어지는 개념인 거죠. 그런 네. 식이죠. 네. 그래서 그 비용이 결국은 이 자연적 한계라고 하는 게 네. 비용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어떻게 저런 걸 보냐면은 그 리튬에 대한 그 사용량이 10년 동안 3배가 늘었다, 이런 걸 전에 어떤 그 신문의 기사에서 본 적이 있었었는데, 야,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리튬이 고갈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보통 나온 얘기가 리튬 말고 다른 재료를 써서 할 수 있는 기술을 또 발견을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낙관론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간과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R&D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R&D가 다 성공을 하느냐? 아닐 거예요. 굉장히 많은 R&D는 그냥 실패해버릴 거고, 거기 들어간 돈은 그냥 휴지가 돼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연적인 한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각도기님은 이제 착한 마음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여기까지 하는 어떤 상한선을 둬서 우리 스스로 절제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용의 상승이라는 형태로 계속 제약을 가하면서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비용의 상승, 요게 어떻게 산업자본주의의 팽창의 하나의 걸림돌이 되느냐. 네. 요것도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아직도 공간이 꽤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연을 뽑아낼 수 있는 공간이요? 글쎄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이를테면 우리가 아리백 얘기를 이제 하는데, 아리백 때문에 기업들이 그 감당해야 될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전형적인 예거든요. 더 이상 화석 에너지 쓰지 마라. 아리백으로 해라. 근데 기업들이 이거를 도저히 감당할 적이 없으니까 이게 다시 어떻게 되면은 국가가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 국가 차원에서 뭐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뭘 해줄 안 되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국가를 한 쿠션 먹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납세자들은 그렇게 할 역량과 의사가 있느냐, 국가는 그런 정책 결정을 내릴 만한 의사가 있느냐 등등 해가지고 이 과정이 이렇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캐파시티가 그냥 보기에는 공간이 더 있고 이렇게 아직도 뭐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지라도 사회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이 비용을 기업이 감당할 거냐, 국가가 감당할 거냐, 그래서 국민들이 감당할 거냐, 아니면 공기업으로 할 거냐 등등 이 과정에서의 사회적 마찰을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공간이 넓지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옛날에 서부 개척하듯이 미국 서부 개척하듯이 이렇게 쓸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에너지 전환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사회적인 마찰이 많고 뭐 충돌이 많고 그렇습니까? 한국은 심합니다. 진짜로. 정말 심하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산에다가 이렇게 경사면에다가 태양판 깔면 되는 문제냐?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그렇죠. 오늘 꼭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지금부터 자본주의가 이게 변해가는 그 모습이 눈부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요때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게 어쩌면은 그 정치경제학적으로서는 이게 행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오늘 얘기 나왔듯이 그 베블린 얘기 이 사람이 국가건 기업이건 이걸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해안이 있는데 결국 어떤 종류의 사업이 큰 성과가 남고 큰 이익이 남을 것이냐를 놓고 이걸 국가로 감당할 거냐 기업으로 감당할 거냐 기업이면은 개인 회사냐 합자 회사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뭐 주식 회사냐 그러다 나중에 자본시장까지 막 이렇게 발전을 하고 제도가 진화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21세기 초에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사회적 자연적 도전들이 그 생태 위기라든가 그다음에 AI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이 이게 그전하고 패턴이 분명히 뭔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의 성격이 다르고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아까 우리가 중국 자본주의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국가하고 기업하고 시장하고 사회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조합들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사회 제도를 만들어서 이를 이렇게 해결하자. 인구 위기는 이렇게 해결하고 에너지 위기는 이렇게 해결하고 기후 위기를 이렇게 해결하고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제도적인 변화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7세기 초에 영국 네덜란드 사람들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정말 그 불멸의 그 작품 그 발명품 혁신을 만들었듯이 21세기에도 아주 희한한 발명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제도의 진화라고 하는 게 눈부시게 벌어지는 과정, 여기에 좀 많이 초점을 두시면서 상황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홍기민 선생님께서 이제 그 Through Time Babylon의 기업 이론을 가지고 6월 말께에 홍기민의 언어더 경제학과에서 이 책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하고요. 그 네이버에 홍기민의 언어더 경제 카페 거기에 들어오시면 그 일정이 나오게 될 거고 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24년 5년을 거치면서 크게 그 투자에서 진보를 했던 게 우리가 투자하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기업 자체 또는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을 훨씬 더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턴어라운드와 숫자의 증가에 대한 투자라는 어떤 그런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더 보다 근원적인 기업은 어떻게 경쟁력을 만드는가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가 굉장히 좀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이거 기업 본질을 다루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는 투자의 본질을 다루는 얘기와 저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투자라는 건 기업에 대한 거니까 기업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투자가 되는 거니 한번 우리 보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뛰어난 이런 대담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홍기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께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항상 이 코너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주변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꼭 이 대담을 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